네, 부동산 재테크 로드맵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어땠고,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떨까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사실 전망한다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죠. 내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뭐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확답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비전을 보든 기사를 보든 칼럼을 보든 다양한 의견들, 하락할 것이다, 아니면 상승할 것이다, 보합이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가보고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의 현황, 2023년도에 이러했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럴 수 있는 예측 정도는 해보되, 사실은 이것이 예측한 것이 맞다, 안 맞다, 맞네, 안 맞네 라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하락장이 되든 상습장이 되든 보합장이 되든 그러한 부동산 시장이 다가왔을 때에 맞춰서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것을 유기적으로 좀 배우는 게 더 알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서 부동산의 현황과 전망을 함께 분석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 부동산의 여러 가지 이슈들, 정책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우선 뭐 계속해서 뉴스에서 거론됐던 게 이제 역전세 난, 그쵸? 그리고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이 있었죠. 금리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리츠 부분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지고 그런데 관심도 멀어지다 보니까 이 리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뭐 어음 발행에 대한 허용이나 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완화해 줬습니다만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한 타격이 좀 컸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가 정말 큰 이슈였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분들 같은 경우 그 집을 그냥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이런 혜택도 제공했고요. 뭐 그 외에 뭐 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뭐 리츠 감독 체계 개편 방안, 그리고 등등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 그래서 2023년도를 훅 짚어보면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었다 정도를 기억을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소비 심리 지수를 꼭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자, 수요자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이 생각하는가, 내릴 것 같이 생각하는가, 그러면 소비에 대한 심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그림 보면요. 자, 2023년 9월 추석을 기점으로 소비심리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조금 하락하게끔 시장을 조금 관망하거나 보합하거나 혹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소비심리 지수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그리고 전세 가격의 지수, 변동률 이런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이 매매 가격 변동률이고요. 빨간색은 전세 가격 변동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매매 가격 지수, 빨간색 선은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을 보면 뭐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실거래가가 하락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이고요.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시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점을 보면 이 파란색만 볼게요. 매매 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 빨간색 막대 전세 가격 변동률도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동률이 점점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도 조금씩 좀 좁혀지는 타이밍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지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 어떠했는가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7월, 8월, 9월, 그리고 11월까지 보면 점차 거래량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누적 매물수를 보면 반대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줄어들고 시중에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적용해서 이해를 해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아파트 매도 물량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없고 감소하다 보니까 매물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특징적인 게 2023년도 부동산 시장을 보면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은 컸는데요, 실제로 매물이 많지 않았다라는 특징을 보였죠. 그래서 내년도를 본다고 하면 이 가격은 하락하는 것을 유지하되 이제 매물량도 많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역시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세가라고 하는 것은 2년 전과 비교를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고금리,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세 시장 역시도 뭐 굉장히 상승하는 좋은 느낌은 아니고 편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 대한 결과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전망했을 때 하락하거나 보합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1%에서 3% 정도의 약간은 상승할 것 같다라는 부분도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전망을 봤을 때 전세 가격은 이제 뭐 전세 가격의 퍼센테이지는 다를 뿐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일까? 내년 1분기나 2분기쯤이 될 것 같다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의견을 했을 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폐지해야 된다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정부의 부동산 PF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의견들, 대응 방안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 조사 결과로를 요약해 보면 매수 수요의 전세 전환 현상은 지속될 거다. 그리고 서울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전세 시장이 상승은 하지만 그래도 뭐 편한 시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의견이 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편한 시장은 아니지만 상승세가 막 크게 상승하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114에서 그러면 향후에 2024년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의견을 이제 보였는데요. 자, 이런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대응하라는 거죠. 수도권 같은 경우 청약을 우선으로 그리고 매매는 대단지 금매를 주목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세가 지속하기 때문에 조금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엔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지역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좀 축소하고 오히려 현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대응 방안일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부동산 114에서 자료를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모아봤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그 다음에 포럼의 의견, 그 다음에 방송의 의견.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보았다시피 부동산을 전망하는 의견들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맞다, 오르다라고 지표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응 전략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대응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연령대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보이는 표처럼, 자, 20대,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 20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연령대가 모두 어려운 것도 맞고요. 그 중에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이제 20대 분들이 내 생애 첫 주택 마련, 그래 영끌 투자라는 것을 많이 했고 영끌족들이 급상승을 했는데 그분들이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이자에 대한 조건이 달라지면서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상환을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연체가 되는 그래서 원리금이 상환이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결국에 정부에서는 공급 주택을 제공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또 이런 정책 상품이 이렇게 또 영향 좀 어떻게 보면은 일부 20대 분들에게는 좀 타격이 되는 결과를 주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기도 했죠. 근데 이게 뭐 도움이 됐던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렇게 원리금 상환 위기를 겪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기회를 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기회가 위기가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보면 그런 물건들이 지금 이제 경매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 서울의 아파트 경매 지표입니다. 자 진행 건수가 점점 상승하는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진행 건수고요.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빨간색은 낙찰가율인데요. 자 80%에서 뭐 86% 선에서 낙찰가율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낙찰률을 보니까 28, 25, 31 정도 선이 낙찰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도표를 통해서 자 시중에 경매의 건수는 많은데 실제로 낙찰률은 저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부동산 시장을 투자할 때도 사실 좋은 곳과 좋지 않은 곳, 양극화가 굉장히 나뉘죠. 주택시장 같은 경우 나뉘게 되는데 이 경매시장 역시도 좋은 물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갈래가 나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경매의 건수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낙찰률이 저조하다라는 것은 경기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인기 지역은 사실 경매 물건이 계속 나와도 막 한 번, 두 번 계속 유찰이 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경매 시장에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지주 옥션에 들어가 보면요. 핵심 입지, 뭐 강남권, 이런 쪽은 사실 우리가 흔히 핵심 입지라고 해서 경매 물건이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더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이런 핵심이지 아파트들도 계속 경매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들도 계속해서 경매 물건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찐 부자들, 강남의 찐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증식했느냐면 당시에 금융위기 때요, 이분들이 소형 아파트를 경매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요, 그 매수한 아파트를 이제 월 임대료를 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돌려서 자산을 증식했죠. 그래서 당시에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 월세를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아파트 그렇게 투자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정립화된 시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때 6%, 7%, 8%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개념도 이제 계속 나타나고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자들이 소위 말하는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을 선예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경매 시장에 강남권에 좋은 경매 물건이 나오고 또 그 외에 기타의 여러 가지 경매 물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경매 시장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대응 전략에 넣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부동산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것을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 어떻게 지하철이 혹은 교통이 개편이 되는구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꼭 그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 학군, 편의시설 모두 다 중요한 요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일자리, 역세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죠.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확정해 갈지 그 교통에 대한 개발 그림을 좀 가이드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별내선 연장 이런 것들, 그쵸? 이 라인 그리고 색깔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진접선, 안산선, 신안산선 이런 것들이 이제 개통이 되면 외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도심으로의 접근성 혹은 지방으로의 접근성, 이 시간 절약과 또 편리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 어떤 도입 효과가 있느냐? 자, 크게는요. 자, 고양에서 용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 송파에서 한양까지 단축 시간 31분에서 13분으로 단축이 된다. 시흥에서 양천까지 45분에서 15분 단축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와 도시 간의 연결을 함에 있어서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것은 직장, 출퇴근을 함에 있어서 꼭 서울의 중심에 살지 않아도 외곽에 살아도 충분히 가능해지고 그러면 그 외곽에 있는 지역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GTX-A라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A 노선 운정에서 동탄까지 그리고 GTX 노선의 노른자라고 표현하는 삼성역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표를 보시면 이렇게 운정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용인, 성남, 수서, 서울역, 대구, 킨텍스 이렇게 걸칩니다. 그래서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는 2024년도 상반기 개통 예정인데 개통이 되면 1시간 20분의 거리를 19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단축을 시켜주는 거죠. 운정역에서 서울역은 2024년도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죠. 그래서 좀 GTX-A 노선을 좀 앞당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통 예정을 발표했는데
화성시에서 서울 도심 출퇴근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른자인 삼성역 개통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 2028년도에 개통을 예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주 운정에서 삼성까지도 23분이면 소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GTX-A 노선이 이렇게 개발되고 개통됐을 때 그 노선의 역사, 주변 지나가는 역사들은 당연히 큰 호재 중에 하나, 교통호재에 대한 이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지역들이 호재 지역이 될 수 있느냐, 이 라인이 지나가는 곳이 호재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성남역, 그죠? GTX 용인역, 그러니까 구성역, 그 다음에 동탄역, 그래서 이 라인에서 바로 도심과의 접근성이 가까워지는, 뭐 위쪽도 또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재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역 같은 경우에는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좀 더 크고요. 연업마을이나 보정동 이쪽 지역이 좀 호재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고, 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SRT와 함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동탄역에 대한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이 양쪽 동탄역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에 아파트와 시범단지가 또 호재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별내선을 조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후에 개통 예정인데요. 자, 별내선, 별내, 다산, 동구리, 구리 쭉 지나서 이제 암사역까지 운행을 하는 별내선입니다. 그래서 이 별내선을 개통을 할 시에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자, 이 지나가는 라인들이 모두 수혜가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보면 남양주 벌레지구, 다산지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구리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서울인데 서울 경계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중에서도 이제 주거 선호가 상대적으로 구리시가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시에 있는 인찬동이나 토평동, 수택동 등이 조금 더 수혜 지역으로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내선이 개통이 되면 일단 별내에서 암사역까지 19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지고요. 암사에서 또 잠실까지 또 이어졌을 때는 27분 소요가 가능해지고요. 잠실은 또 2호선이죠. 그럼 2호선 잠실에서 강남까지 걸리는 시간을 봤을 때 결국 별내선에서 개통됐을 때는 별내에서 강남까지도 40분 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단축에 대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들이 통과하는 역사 주변이나 혹은 기존에는 좀 소외됐던 지역인데 이렇게 신설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초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의 주변의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요, 신안산선입니다.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고 현재 1단계 공사 진행 중인데요. 자, 신안산선은 여기가 광명역이죠. 여기 지도가 두 개 있어요. 자, 광명역을 기점으로 안산 방향과 시흥 방향, 이렇게 Y자로 분리가 되는 Y자 분기형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지도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 2단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죠. 자,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까지 거리 20분이면 가능해지고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똑같이 25분이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신안산선을 통해서 서울의 주요 오피스 상권인 여의도까지의 출퇴근이 굉장히 짧아지고 수월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직장을 두신 분들은 이쪽 꼭 굳이 여의도가 아니어도
이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거주지를, 아파트를 구해서 거주를 하는 방법을 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혜지를 본다고 하면 이 라인이 지나가는 것이 수혜지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나 금천구, 서울 지역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안산, 시흥, 광명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엿새권들이 수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광명역 내와 시흥시청 요 라인은요. 신안산선인데 또 뒤에서 바로 뒤에 배울 월판선 노선과 공영선으로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하철이 두 개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많이 주변이 역사가 발달이 됐고 가격도 많이 올라서 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광명역이 가격이 역 주변이 이미 높게 많이 측정이 됐기 때문에 광명역과 한정거장 차이인 목감역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고 광명역과는 한정거장 차이인데 상대적으로 광명역보다는 저평가된 부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내가 만약 투자자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저평가된 지역,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목감역을 조금 보시는 것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시흥시청역. 여기도 이제 트리플 노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 시흥 능곡역 인근 그 장현지구 월판선이 겹치기 때문에 이때 이런 지역들도 수혜 지역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월판선입니다. 앞에서 말한 신안산역과 여기는 공용으로 지나가는 역인데요. 자, 월판선은요, 2028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이제 급행으로 이용할 경우 송도에서 판교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곶, 그리고 판교, 그리고 판교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했을 때 강릉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40분대 도달이 가능하고요. 또 월곶에서 광명, 그리고 또 신안산선으로 환승했을 때 여의도를 간다고 하면 30분대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통이 주는 생활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월판선에 대한 수혜 지역을 살펴보면 이 노선이 지나가는 곳, 판교, 광명, 인덕원, 시흥, 인천 내 역세권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앞에서 말한 모든 그 교통 호재들 안에서 그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도 신축이 조금 더 유리하고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중에 이제 송도역, 경남 아너스빌이나 뭐 풍림 아이원, 뭐 레미안 이런 경우에는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플러스 알파 요소가 될 수 있는 수혜 아파트 단지다라는 것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파트는 예인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제 역사가 지나가는 역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 주변에 지도를 클릭해서 크게 보시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이제 나오죠. 그럼 아파트의 기준이 있죠. 좋은 아파트. 신축이면 더 좋고 대단지면 더 좋고 그리고 뭐 주변에 학군이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것들을 지도를 보면서 체크하면서 이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에 가까운 아파트를 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판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 신규 철도 개통 노선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2024년도에 이 노선들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지역들의 경강선, 서해선, 평택선, 뭐 별내선, 교외선까지 해서 그 구간에 있는 역이 지나가는 것들의 상권은 발달이 될 거고요.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는 걸 텐데 이 지역들을 한번 지켜보시고 아 이렇게 상승했구나. 그래서 상승했구나.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24년도 신규 철도 개통 노선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 대한 부동산 현황 함께 살펴보면서 자, 그럼 향후에 교통에 대한 호재는 이렇게 적용이 돼서 2004년, 2005년 뭐 향후에 교통이 개통됐을 때 어떻게 아파트나 그 주변의 상권이 변화되는지, 상승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부동산을 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뉴스를 보는 방법, 분석하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한 발 한 발 좀 부동산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강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